네, 안녕하세요. 33차 한림 마이스 디스커버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디지털 커뮤니케이션과 마이스라는 주제로 세 분을 모셨습니다. 제가 우선 제일 첫 번째 소개드릴 분은 한림대학교 관공부학과에 계시는 손영석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연장자순으로 해야 되나? 저희 학교에 같이 계시는 황희건 교수님 같이 나오셨고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희대학교의 박창원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마 지금 이제 보시는 분들은 손영석 교수님만 조금 낯선 분이실 거고 황 교수님이나 박창원 박사님도 몇 번 나와주셨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손영석 교수님 제가 소개드릴까요? 아, 네. 네, 손영석 교수님은 저희 한림대학교 관공부학과에 계시고 학교에 오시기 전에는 대운기획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실무도 많이 하셨었고, 그리고 관공부학과 저희 요새는 또 안식년이셔갖고 저희 대학원에 자주 오셔서 연구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자주 접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듣고, 광고 쪽에 디지털 전환, 디지털로 광고 시장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변화, 그 과정 속에 광고 대행사가 겪었던 이제 어려운 점들, 이런 이야기들을 듣다 보니까 저희 마이스 산업에 되게 큰 시사점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그런 이야기들과 거기서 얻은 인사이트를 마이스에 어떻게 적용을 해볼까,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같이 모신 박창원 박사님은 얼마 전에 온라인 전시회로 논문을 또 발표를 하셔갖고 이제 온라인 전시회와 관련돼서 누구보다 좀 이렇게 가장 참신한 그런 아이디어가 있지 않으실까 싶어서 같이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손영석 교수님께 네. 먼저 좀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 화면 보면서 하실까요? 네. 네.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보입니다. 제가 크게는 준비 안 했지만 엄청 많이 준비해 주셨는데요. 보시면 네.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자, 디지털 마케팅과 마이스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몇 장 준비를 해봤습니다. 준비를 해봤는데, 흔히 이제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디지털 전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디지털 전환은 이제 단순한 그런 그 기업에서 디지털라이제이션,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디지털화 시키는 그런 걸 뛰어넘는 굉장히 혁신적이고 변혁이 굉장히 강도가 센 그런 형태의 변환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가 그 코비드 오한폐렴 때문에 이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죠. 그래서 기업들에게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당신 회사에 가져오게 된 그런 계기가 뭐냐, 누가 왔냐, 누가 가져왔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최근에 해보니까 CEO도 아니고 그리고 CTO도 아니고 코비드 19이 굉장히 우리 회사의 그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져오게 된 아주 획기적인 동인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그 포브스지에 기고를 하고 있는 그런 한 기고자의 그런 이야기를 따르면 이제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여기 옆에 있는 것처럼 네 가지의 그런 영역에 아주 혁신적으로 이제 오게 됐는데, 첫 번째 보면 이제 텔레커뮤니팅이 있죠. 가려져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세 번째가 버추얼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시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그런 분야가 바로 디지털 전환에 의해서 이제 움직여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 죄송합니다. 디지털 세상으로 전환한다는 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것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이제 중요한 요소가 경계의 상실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업의 본질을 제고할 때다, 이거는. 그리고 세 번째는 플랫폼의 급격한 변화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있어서 그런 핵심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전략을 세워야 되는 그런 요소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제 경계의 상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우리 산업의 그런 고유한 영역, 이런 것들이 이제 디지털로 인해서, 또 디지털라이제이션이 아니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의해서 급격하게 옮아가거나 그다음에 상실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엔트리 베리어, 이제 진입 장벽이 없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국경이 없어지게 되고, 기존에는 이제 우리가 나라의 국경별로 뭐 전자상거래가 일어난다든지 뭐 다양한 게 일어나는데 국경이 상실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쟁자의 구분이 또 상실하게 되는, 그 위에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일종의 바운더리가 없어지게 되는 그런 영역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바로 이제 이런 경계의 상실이 첫 번째 그런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될, 그리고 또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찍이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면 1980년대 이제 그 마이클 포터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교 교수가 이제 이 산업 전체를 움직이는 five force, 그러니까 5가지의 그런 힘에 의해서 설명을 했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런 경쟁이 이제 치열하게 일어나게 되는 동인 중에 하나가 바로 새로운 진입자, 산업에 있어서 새로운 진입자들이 나타난다라고, 이제 그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경계의 상실, 엔트리 베리어가 상실하게 되면 이런 새로운 참입자, 새로운 진입자가 산업에 등장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계가 없어지게 되면 물밀듯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엔트리 베리어가 없어지게 되면. 그래서 방송 산업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지금은 뭐 흔히 우리가 유튜버, 뭐 초등학생이 되고자 하는 꿈의 직장 유튜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방송을 한번 쭉 돌이켜 보면 1900년 초에 라디오가 발명이 됐어요. 1800년대 말에 이제 뭐 마르코니가 이제 전파를 발견해 가지고 1900년 초에 이제 라디오가 보급이 되고, 그리고 1920년도에 이제 TV가 발명하게 됩니다. 발명되게 되고, 그리고 1950년대 이제 상업 방송이 시작되는데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이제 또 RCA라고 하는 회사 또 이제 많은 그런 TV를 생산하고, 그걸 덕분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바로 이제 방송 시스템을 갖추게 됐죠. 수상기, 송신기가 갖춰지게 되고 투자도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전파가 굉장히 공공재라는 성격으로 미국에서 이제 FCC 방송위원회에서 아주 엄격한 허가를 받게 되고, 그다음에 또한 이제 제재도 굉장히 강하게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방송의 시스템이라든지 그다음에 방송 허가라든지 퍼미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진입 장벽으로서 튼튼하게 이제 보호를 해준 거죠. 하지만 디지털이 되면서, 특히 이제 디지털라이즈 되고 방송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면서 정부의 허가라든지 뭐 장비 투자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진입 장벽들이 싸그리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유튜버를 하는데 우리가 굳이 장비를 살 필요도 없고, 그죠?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러한 파블릭 플랫폼이 다 없어지고 이제 모든 게 프라이빗 플랫폼으로 바뀌게 된 거죠, 방송이.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보면 우리가 이제 택시 회사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허가를 잘 받아야 되고, 허가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사실은. 사람도 모아야 되고. 그런데 지금 보면 우버가 전 세계 제일 큰 택시 회사보다 더 크게 된 거죠. 이와 같이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정말 우리가 기존에 누렸던 진입장벽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마이스와 관련돼서 기존에 다른 산업이 들어오지 못했던 그런 진입장벽, 뭐 마이스 관련된 회의장이라든지 뭐 그런 전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의해서 많이 사라진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하나 사례를 보면 최근에 이제 쿠팡이 미국에 이제 뉴욕 증시에 상장을 한다 그래서 뭐 55조를 기대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쿠팡의 경우에 2020년 자료를 보니까 쿠팡 매출액이 지금 한 13조 정도 됩니다. 13조 정도 되고, 물론 뭐 쿠팡만 그렇고 그 외에도 뭐 지마켓도 있고 뭐 옥션 이베이도 있고 되게 많죠. 근데 이제 쿠팡만 보면 그렇다는 거죠. 13조 정도 되는데, 자료를 보면 전국 백화점 매출 현황 중에 1위부터 10위 브랜드별로 다 모아가지고 신세계 강남점부터 롯데 본점, 뭐 맨 마지막 10위가 이제 신세계 본점인데, 이 10위권 백화점을 다 모으면 약 13조가 됩니다. 근데 이제 재밌게도 쿠팡은 백화점 산업을 안 한 거죠. 백화점 산업을 하지 않았고 온라인으로만 출발해가지고 같은 유통업에서 둘이 이제 경쟁을 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여튼 백화점 유통을 오래 했다고 해서 또 온라인으로 이제 시대가 전환돼서 그 회사들이 1등 한다는 건 아닌 거죠. 백화점은 사실 뭐 롯데가 오래 했겠지만 사실 또 인터넷에서는 롯데가 그다지 성적이 좋지는 않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성적이 좋은 거는 또 이마트도 있죠. 이마트는 사실 오프라인에서 출발해서 온라인으로 굉장히 접목을 잘 시킨 그런 기업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디지털라이제이션 시켜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플랫폼을 굉장히 잘 갖춘 회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마트 연도별 실적을 보면 2020년도에 19조입니다. 굉장히 잘 팔고 있죠. 하지만 이제 매출은 조금 꺼져가지고 이 영업이익이 또 좀 떨어져가지고 오프라인이 이제 잘 장사가 안 돼가지고 2019년도에는 여전히 영업이익이 2,800억 정도 나옵니다. 근데 이제 롯데마트를 보면 그게 마이너스예요. 이미 84억으로 갔다가 2019년이 되면서 마이너스로 적자 전환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쿠팡보다 또 이마트도 굉장히 좋은 회사, 매출이 더 큰 회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회사들은 사실 오프라인에서 출발해서 온라인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굉장히 잘 시킨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이마트는 사실 이전에도 이마트는 새로운 마트를 발명하다 할 정도로 이런 그 단순한 가격 할인, 뭐 대형마트가 단순히 가격을 할인해서 할인된 제품을 판매하는 장소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그런 경쟁에서 벗어나서 생활의 가치를 제공하는 그런 기업으로 이미 포지셔닝을 옮긴 거죠. 그래서 그런 지속적인 그런 혁신을 통해서 이마트가 디지털 혁신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성공을 한 그런 기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디지털 세상으로 전환해서 두 번째 중요한 점은 업의 본질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업의 본질. 뭐 업의 본질은 사실 이제 광고업계에서도 많이 이야기해왔던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도대체 업은 뭐냐라고 찾아보면 업은 바로 사업의 본질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업의 개념은 시대에 따라서 변하고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그 시대에 변하는 시대에 따라서 또 그 업에서 성장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핵심 경쟁력도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제 이건희 회장님이 이야기하신 그 내용을 보면 정의를 보면 백화점업은 부동산업이다 이거는 부동산업이 맞죠. 그래서 목 좋은 데 잡아서 그리고 또 재산 가치도 올라가는 그런 부동산업이고 호텔업은 장치 산업이다. 호텔에 보면 장치 뭐 침대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시설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호텔업은 그러한 시설들을 다음에 조금 더 낮은 체인으로 그 오래된 뭐 침대라든지 직기류를 또 이전해 가지고 거기서 또 돈을 벌고 하는 그런 장치 산업이라는 거죠. 그리고 전자산업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되게 정교한 정밀 산업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이제 이건희 회장님이 이야기하신 거는 타이밍 산업이다. 이거. 그래서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고 타이밍 산업이기 때문에 뭐 설비는 물론이거니와 이거의 핵심 경쟁력은 바로 타이밍이다라고 이미 이건희 회장님이 이제 정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다른 예로 시계 산업을 한번 살펴보면 시계 산업은 첫 번째 출발이 되게 이제 오토매틱 시계로 이제 출발했죠. 기계식 시계로. 그래서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아주 정밀 산업으로부터 이제 스위스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1970년이 되면서 일본을 비롯한 한 몇 개국이, 한 두 개, 세 개국이 디지털 쿼츠를 만들어냅니다. 제가 기억성에 한 두 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디지털 쿼츠가 나오면서 이거는 이제 정밀 산업이 아니라 어떻게 잘 만드냐 하는 조립 산업으로 바뀌었죠. 조립 산업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이제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서 패션 산업의 일부로 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패션 브랜드들이 또 시계를 많이 만들어냈어요. 지금도 보면 꽤 괜찮은 브랜드라고 이제 판단하고 있는 시계 쪽에 전문가들이 판단하고 있는 게 뭐 캘빈 클라인 이런 것들은 아직 괜찮은 브랜드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사실 또 이 시계 산업들이 다시 럭셔리 브랜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뭐 오메가라든지 뭐 이런 그런 아주 롤렉스라든지 뭐 비아제라든지 이런 좋은 브랜드들은 럭셔리 브랜드로 다 갔죠. 그리고 산업 자체가 굉장히 럭셔리 산업으로 이제 옮아가고 있는데 물론 이제 쿼츠로 구동되는 시계도 아주 잘 팔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이전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제 시계의 경우에는 정밀 산업으로 옮겨갈 때는 고도의 부품이나 결합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대량 생산업으로 갔을 때는 원가라든지 제조의 노하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제조하는 속도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량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패션 산업으로 옮겨갔을 경우에는 시계의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럭셔리 산업으로 갔을 경우에는
가공 기술과 또 브랜드 파워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기가 이제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업의 개념이 이렇게 변화하면 산업에서 요구되는 그 기술이라든지 제조 방식이라든지 그리고 마케팅 수준이 급변하더라는 겁니다. 그 결과 이제 스위스 시계들이 이제 쿼츠에 의해서 타격을 받았지만 그런 것들을 다 이제 극복을 하고 결국 이제 스위스 시계 브랜드들이 전 세계 그냥 대부분의 브랜드들을 다 가지게 됐어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스와치 그룹을 보면 뭐 브레게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메가, 그다음에 뭐 미도, 스와치, 켈빈 클라인, 뭐 티소, 발망, 뭐 상당히 많은 브랜드를 가지고 있죠. 19개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시계 그룹이 리치몬드죠. 리치몬드는 까르띠에부터 뭐 IWC 비싼 브랜드는 다 가지고 있어요. 뭐 예거르크루트, 뭐 이런 랑의 제네라부터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LVMH 그 루이비통 그룹이죠. 이 브랜드도 역시 후블로부터 시작해서 뭐 태그오이어, 그다음 제니스 이런 좋은 브랜드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스위스 산업 시계 산업이 이와 같은 도전을 극복함으로써 다양한 그런 도전을 극복함으로써 이런 큰 그룹으로 재편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업의 개념을 어떻게 정리하냐, 그 시대에 따라서 어떻게 정리하고 그 어떻게 정리하냐에 따라서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이제 도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업의 본질의 변화가 되면 바로 우리 산업이 제공할 수 있는 핵심 가치, 그 핵심 가치를 재정의하는 게 필요하다. 그게 이제 살 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뭐 최근에도 아주 잘 나가고 있는 버진 그룹 보면 버진 에어도 있고 뭐 다양한 그런 그룹 계열사들이 있죠. 이 버진 그룹의 리차드 브랜슨이라고 하는 이 창업주는 이제 이 개별 그룹 전체 브랜드를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개별 브랜드뿐만 아니라 그룹 전체를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밸류를 제안을 했죠. 그게 뭔가 하면 즐거운 경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이런 그룹들도 하나의 그런 코어 밸류를 재정의함으로써 그룹 전체를 재편할 수가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산업 전체도 재편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체 산업도 이와 같은 역량의 재정의가 필요하고 또 이와 같은 그룹도 그런 역량의 재정의를 통해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업의 정의를 이야기할 때 제가 이제 참고하는 논문이 이겁니다. 바로 이제 마케팅 책에도 많이 나와 있는데 마케팅 마이오피아입니다. 이제 이 마이오피아는 오래된 논문이에요. 오래된 제가 기억 속에는 1950년대 초반 논문인데 시어도르 레빗이라고 하는 나중에 이제 하버드 대학교 교수를 하시다가 정년퇴직을 하시게 되는데 이 시어도르 레빗 교수님이 이제 제안하신 거죠. 그래서 뭔가 하면 경쟁하는 과정에서 경쟁자들에게 묻혀가지고 우리 기업의 제품만 계속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창을 통해서 경쟁자를 바라봐야 되는데 거울을 통해서 우리 제품만 계속 바라보게 되면 경쟁이 굉장히 한정되게 된다는 그 이론이 바로 마케팅 마이오피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 기업이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자사의 산업을 좀 폭넓게 정의를 해라. 그리고 혁신적인 방법을 만들어내라라고 하는 게 바로 여기서 마케팅 마이오피아에서 강조를 하는 겁니다. 마케팅 근시적인 그런 시각을 벗어나라는 거죠. 그래서 고객의 필요와 욕구를 명확하게 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수립해 나갈 때 기업이 번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철도 산업이죠. 미국의 철도 산업하고 이제 헐리우드 영화업인데 철도 산업은 사실은 이제 미국이 이제 그 대륙간 횡단 철도를 만들고 난 다음에 굉장히 발전을 했어요. 그런데 이 철도 산업에 포함되어 있는 그 브랜드들이 우리는 그냥 운송업이다. 우리는 철도 산업이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한 운송업이 아니라 철도 산업이다라고 정의를 하면서 철도 산업이 몰락을 했어요. 왜냐하면 철도 산업이 막 발전할 그 무렵에 이미 1930년, 40년이 되면서 프로펠러 비행기가 만들어졌죠. 그리고 프로펠러 비행기가 2차 대전에 사용되면서 폭격기로 사용되면서 굉장히 엔진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기체도 커졌어요. 그리고 이제 2차 대전이 끝나면서 그와 같은 폭격기를 만들던 회사들이 대부분 여객기를 만들죠. 여객기를 만들면서 이 운송업에 뛰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철도업은
그대로 철도업에 머물러 있던 거죠. 그 철도업을 바탕으로 해서 얻어진 이익을 다시 이제 크게 좀 더 크게 정의를 해서 운송업으로 정의를 했으면 비행기도 뭐 구매하고 좀 더 넓혔겠죠, 그죠? 근데 이제 이걸 계속 철도라고 정의하는 바람에 근시안적인 시각을 가지면서 철도가 이제 망하게 된 거죠. 헐리우드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헐리우드 영화도 영화업이라고 자기들이 정의를 하면서 한정된 경쟁자와 경쟁을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확장을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근시안적인 아마 그 시각을 탈피했다면 철도업을 운송업으로 그리고 영화 산업을 엔터테인먼트 산업으로 정의를 했다면 지금도 성공을 했겠죠. 일부 브랜드들은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콜롬비아 픽처스라고 하는 나중에 이제 소니 콜롬비아가 되면서 이제 막 팔리고 막 이렇게 변화를 가졌지만 콜롬비아 픽처스는 여전히 영화 산업으로 있죠. 하지만 이제 디즈니는 빨리 발빠른 변화를 해서 컨텐츠 사업자로 바뀌었어요. 이걸 좀 더 확장하고 좀 더 넓게 정의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플랫폼을 디즈니는 채용을 해가지고 1960년대까지는 주로 이제 영화관, 영화를 중심으로 이제 그런 컨텐츠를 운영을 했지만 1960년대, 90년이 되고 미국에서 케이블 TV가 막 등장하면서 이제 TV나 비디오 그리고 케이블 TV를 통해서 이제 디즈니의 그런 컨텐츠를 이제 방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제 인터넷이 도입되면서 또 앱이 등록되면서 등장하면서 이제 웹 컨텐츠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영화업이 아니라 영화업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디즈니는 엔터테인먼트 회사, 컨텐츠 사업자로 탈바꿈함으로써 경쟁의 범위를 넓힌 거죠. 그리고 경쟁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확장시킨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콜롬비아는 영화업에서 머물러 있는데 디즈니는 지금도 컨텐츠를 출시하면 여전히 어린애들한테 각광을 받고 가끔씩 어른들한테도 각광을 받는 그런 컨텐츠로 남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플랫폼에서 다양한 수익을 벌어들였죠. 아주 여러분이 이제 아시는 뭐 다양한 월트 디즈니 뭐 애니메이션부터 시작해서 뮬란까지 아주 다양한 그런 컨텐츠로 수익을 올렸죠. 그리고 세 번째 생각해 볼 내용은 바로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전환 시대에서 플랫폼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플랫폼은 뭐 다 아시다시피 공급자와 수요자의 그런 복수 그룹이 참여해가지고 각 그룹이 얻고자 하는 가치를 공정한 거래를 통해서 교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플랫폼은 뭐 이전에 이제 하드웨어 플랫폼, 우리가 뭐 자동차 같은 그런 뭐 예를 들면 소나타랑 뭐 산타페가 플랫폼을 공유한다라고 할 때 그런 하드웨어 플랫폼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플랫폼도 있죠. iOS 생태계라든지 뭐 안드로이드 생태계처럼 소프트웨어 플랫폼도 있고 또 서비스 플랫폼도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다양한 플랫폼이 있는데 이제 이와 같은 우리가 사업을 하는 그런 플랫폼들이 디지털 플랫폼으로 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백화점이 있는데 백화점도 일종의 플랫폼입니다. 백화점도 이제 유통업이기 때문에 그 전형적인 이제 수수료 매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입점한 그 업체에게 수수료를 받고 또 고객이 오면 서로 이제 연결시켜주는 일종의 플랫폼이죠. 하지만 그런 백화점이 아까 보신 것처럼 디지털 플랫폼에 완전히 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플랫폼으로 가면서 백화점 사업이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또 다른 요소도 있겠지만 급격히 더 무너지게 되는 그런 요소가 된 것입니다. 이 화두를 이제 제가 생각을 하면서 생각해 보니 이제 이게 바로 이제 수원 지금 컨벤션 센터의 전시장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이런 것들이 정말 큰 플랫폼이고 뭐 사람들이 이제 또 보면 관계자들이 보면 크게 이렇게 지어놓으면 굉장히 자부심도 있었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뿌듯한 그런 아주 뭐 그런 플랫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게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 이게 과연 이게 그대로 유지가 될까라고 하면서 제가 이제 이걸 준비해 봤는데 최근에 이제 그 대웅객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최근에 이제 코로나 시대 현장감이 중요한 공연 전시 영역에서도 젊은 층을 중심으로 비대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걸로 조사가 됐어요. 전국 남녀 2,000명, 최근에 이제 작년 10월 달에 조사한 거죠. 그리고 20세에서 59세까지 조사를 했는데 약 27%의 응답자들이 온라인 콘서트나 전시, 공연에 참가하기 위해서 유료 티켓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 돈을 쓸 의향이 있다. 따로 지불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다는 거죠. 정말 작지 않습니다. 이 퍼센트는 정말 큰 퍼센트라고 생각하고요. 이전에는 온라인이라 그러면 대부분 우리가 이제
사실 무료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지금도 뭐 유튜브는 우리가 다양한 콘텐츠를 무료로 보고 있죠. 이게 이제 이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TV가 나오면서 이전에 또 라디오가 나오면서 라디오를 이 라디오 기계를 사는 사람한테 돈을 더 물려야 되나 아니면 라디오 방송국에 돈을 더 징수를 할까? 이거 도대체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누구에게 더 페이를 시켜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 사실 결론은 무료였거든요. 무료고 서드 파티 제3자가 그러니까 기업에서 광고로. 컨텐츠를 제공하고 방송국은 그냥 무료로 그런 컨텐츠를 제공하는 걸로 이제 결론이 났죠. 근데 그와 같은 컨텐츠는 무료다. 그리고 디지털은 무료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바꾼 겁니다. 사실. 굉장히 큰 변화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20대, 30대들이 앞으로 이제 주요한 그런 고객이 될 텐데 20대, 30대는 정말 많습니다. 20대는 여기서 보시면 34%, 30대는 31%의 응답자들이 전시나 공연에 유료로 내가 티켓을 내겠다. 온라인 전시나 공연에 굉장히 큰 그 비중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내용을 보면 이제 이거는 이제 한국 케이스죠. 성남시가 주최하고 이제 운영했던 온라인 페스티벌이 이제 22,000명이 3D 아바타를 통해서 이제 접속하고 관람하고 즐겼다는 거죠. 그래서 국내외 우수한 인디 게임이 이제 54개가 전시가 됐고 각자의 아바타를 가지고 참가하고 즐겼다는 거죠. 이런 걸 볼 때 앞으로도 이와 같은 관련된 기업들이 정말 4K 시대를 넘어가지고 뭐 AK 뭐 AK 아니야. 네, 갑자기 확 끊겼어요. 누군가로 인해서 뭐 끊겼대는데. 갑자기 확 끊겨갖고. 잠깐 끊겼어요. 네, 이게 왜 끊겼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앞에 게 녹화가 잘 안 됐을까봐 걱정스러운데요? 송 교수님 계속 하시죠. 예. 아직 송 교수님이 아직 못 들어오셨어요. 너무 윤 교수님 방송이 너무 좋아가지고 북한군이 해킹한 거 아니에요? 진짜 누가 해킹을 했는지. 갑자기 누군가로 인해 뭐 네네네. 끊긴다고 하면서 갑자기 끊겨버려갖고. 네네. 뭐 해킹을 당한 것 같습니다. 진짜 해킹을 당했는지 너무 열심히 듣고 있었는데. 네. 계속 할까요? 네네네네. 계속해주세요. 이거보다 전 화면이었던 것 같아요. 아, 이거 여기부터 할까요? 네. 네. 예. 그래서 최근에 우리 이제 연구원에서도 그 자료를 발표한 게 있죠. 이와 관련돼서. 그런데 이제 최근에 보면 성남시가 주최하고 뭐 이렇게 운영했던 그런 인디크래프트 전시회가 이제 온라인에서 열렸습니다. 열려가지고 22,000명이 3D 아바타를 접속해가지고 이제 관람한 거로 나와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플랫폼 자체가 조금씩 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이 빨리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그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들이 정말 급속히 여기 플랫폼의 변화에 참가를 하게 되면 제 생각에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는 훨씬 빠른 속도로 이런 변화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당에 이제 제가 전시나 컨벤션이 도대체 어떻게 가야 될까? 저는 사실 이렇게 이쪽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떻게 가야 될까? 이와 같이 이제 세 가지 요소를 통해서 보면 어떻게 가는 게 바람직할까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 도대체 이제 다시 생각해 보면 전시 산업의 업의 본질은 도대체 뭐죠? 황 교수님? 전시사. 네, 황 교수님, 업의 본질이 뭔가요? 전시산업의 업의 본질은? 예. 새로 전시나 컨벤션이 우리가 이제 만난다는 게 되게 좀 중요한 것 같고 그걸 통해서 교류하고 그 다음에 어떤 비즈니스를 만들어가고 그러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는 뭐 그렇게 지금 네. 전략하고 있죠.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다시 해보면 아까 이제 철도 산업처럼 이제 비행기 회사가 비행기가 이제 등장하고
비행기를 통해서 운송하는 기업들이 한두 개가 등장을 했습니다. 등장을 했는데 제가 철도 산업의 그런 회장이었다면 CEO였다면 그래 저거 별거 아니다. 아마 비행기 좀 뜨고 저거 수익성이 안 맞아서 그만둘 거다 라고 하는 그런 약간의 안도감을 가지고 바라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제가 생각해 보니까 기존의 전시 산업의 그런 업의 본질은 커뮤니케이션이 아니겠냐. 말 그대로 이제 전시장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참가자와 그리고 거기 있는 이제 관심 있는 그런 고객들 간에 실물을 보여주면서 관계를 가지게 되고 거기서 이제 정보 전달을 하게 되고 또 제품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경험을 전달하게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었겠냐 의료 본질을. 그리고 그거를 잘 운용하면 우리가 성공하는 그런 기업으로 살아남는다라고 모두 생각하지 않았겠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금 디지털로 막 가고 있고 아까 27%의 사람들 그리고 특히 20, 30대는 굉장히 높은 비율로 30%가 넘는 비율의 사람들이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전시도 가능하고 내가 참가할 의향이 있다고 하는데 뭐 그것들은 그냥 뭐 일부의 그런 움직임이 아니겠냐라고 하는 생각도 분명히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것들을 잘하게 되면 이것만 잘하면 살아갈까? 아니면 또 코로나가 물러가면 다시 분명히 사람들이 이전처럼 올 거야 라고 하는 아주 희망 섞인 생각을 하는 분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근데 분명히 오겠죠. 분명히 온다고 봅니다. 사람들은 사실 이제 뭐 need for touching 그러니까 이게 접촉의 욕구, 터치의 욕구가 분명히 있는 것처럼 그런 직접 제품을 보고 그다음에 직접 커뮤니케이션을 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는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분명히 오지만 이전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오지 않거나 또 일부는 디지털라이즈 돼가지고 온라인에서 분명히 이루어지는 그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또한 그게 성공적이게 되면 앞으로 3년, 5년이 되면 훨씬 더 그 부분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마치 백화점 산업이 쿠팡을 바라보듯이 백화점 산업이 마트 산업이 지마켓을 바라보듯이 저거 분명히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서서히 3년, 5년, 10년이 가면서 그 시장이 엄청나게 크고 이미 백화점은 그쪽 시장이 뛰어들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현상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생각해 보면 지금 이제 전시를 예를 들면 전시는 지금은 이제 전시업이죠. 그래서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은 제가 생각할 때는 마케팅 내지는 프로모션 컴퍼니로 이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좀 더 업을 크게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재 전시업에서 제품을 이제 보여준다면 앞으로는 이제 이런 프로모션 컴퍼니나 마케팅 컴퍼니의 경우에는 제품뿐만 아니라 반제품, 세미 프로덕트, 완성된 제품이 아니라 반제품 내지는 아이디어 같은 그런 전시도 이제 충분히 다뤄지리라고 생각하고요. 뭐 그걸 연결시켜주는 그런 업도 포함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감히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다음 지금은 이제 플레이스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면, 근데 디지털이 더 가미되고 디지털이나 뭐 그런 플랫폼이 추가가 되면 시공을 뛰어넘는 그런 확장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타임 스페이스의 익스텐션된 그런 공간에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지금 이제 전시가 정보를 전달해 준다면 앞으로는 이제 익스피리언스라든지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CRM을 하는 그런 기업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화두가 CRM으로 바뀌게 되면 사실 제품을 보여주는 거는 상당히 작은 부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CRM 컴퍼니가 되게 되면 두 기업 간을 연결시켜주거나 소비자 기업 간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훨씬 중요하게 되겠죠. 그걸 중심으로 이제 제품을 주고받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시업을 정리해 보면 이게 다가 아니라 앞으로도 이제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쭉 생각해 보면 간단하게 생각해 본 건데, 이런 그 전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과 앞으로 가야 될 부분이 분명히 달라지는 그런 업의 정의를 이제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플랫폼도 정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많은 업에서 하고자 하는 바로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크게 이제 세 가지 요소가 다 갖추어져야지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 보면 이제 사람입니다. 사람이 필요하겠죠. 지금은 이제 전시를 하는데 아주 적합한, 전시나 컨벤션을 운영하는데 아주 적합한 그런 소수의 인력이라든지 뭐 그런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아마 구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으로는 준비하기가 쉽지 않죠, 사실. 쉽지 않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럼 도대체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야 되냐?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거냐.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떤 툴을 우리가 갖춰야 되냐.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지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보면 이 프로세스는 바로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이제 정립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보여주는 거, 뭐 그냥 오케이 그러면 전시회에서 그냥 디지털 플랫폼 하나 더 붙여가지고 그냥 같이 보여주면 되지 않겠냐? 그냥 보여주면 되나? 그걸 어떻게 돈을 더 받아야 되나? 뭐 비용을 어떻게 차지하지? 이런 비즈니스 모델들이 아주 정교하게 개발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또 해외 기업들도 무지하게 고민하겠죠. 그런 기업들이 하고 있는 그런 벤치마킹 사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축적되고 모아지고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면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한국화된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따른 새로운 어떤 기술, 어떤 기술이 더 필요하냐, 뭐 AR이나 VR이나 뭐 어떤 플랫폼을 만드는 기술 이런 것들, 뭐 그다음에 뭐 비디오를 보여주는 그런 방식 이런 것들이 도대체 어떤 기술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또 다른 어떤 플랫폼을 우리가 더 차용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결정이 돼야 되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인력 말고 기존의 산업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력 말고 새로운 어떤 인력이 충원돼야 될 거다. 그래서 그 충원 방식은 또 뭐냐? 채용이냐? 아니면 파트타임으로 뭐 이렇게 뭐 버추얼 컨트랙을 맺으면서 그때그때마다 할 거냐? 뭐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들이 정해져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쉬운 과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쉬운 과제는 아니라고 보고, 어떤 기업들은 너무 복잡하니까 우리는 그냥 뭐 기존에 했던 거 계속 할래라고 하는 기업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기업들은 한번 해보자, 기존에 있는 수익을 그쪽으로 좀 투자를 해가지고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기업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사실 뭐 모든 기업들이 한다고 다 성공을 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이런 기회를 타진하고 새로 이제 만들어 보게 되면 훨씬 실패 확률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세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뭐 마이스와 관련된 협회라든지 아니면 뭐 학회라든지 아니면 연구소라든지 이런 그런 단체에 그런 투자를 해가지고 이와 같은 고민을 분명히 한번 해야 되고, 또 이제 비근하게 이와 같은 하다못해 이와 같은 프로세스라든지 아니면 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리스트업 해야 되는 그런 과정도 한번 거쳐야 될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떤 기술이 있고 어떤 기술을 여기에 채용할 수 있고 뭐 하다못해 어떤 회사들이 여기 관련이 되고 또 그와 관련된 뭐 인력의 그런 연봉은 도대체 얼마고, 우리가 이걸 꾸려 나가려면 도대체 기존에 있는 마이스 협회, 마이스의 그런 산업의 연봉으로 과연 해결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연봉을 가지고는 어림없는 건지 이런 것들도 한번 인력 관점에서 한번 타진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 되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외주를 줄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어떤 디지털 회사, 네이버라든지 뭐 어떤 회사들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할 건지 아니면 뭐 코엑스라든지 그런 단체들, 기업하고 또 이런 것들을 한번 운영을 해볼 건지 이런 것들도 테스트를 해볼 건지 이런 것들도 한번 아주 심각하게 그런 어떤 조직이 되든지 한번 투자를 해가지고 만들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고 사실 이제 저도 그러면 앞으로 이제 전시나 컨벤션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냐, 액션 플랜이 뭐냐라고 하면 저도 이제 사실은 여긴 잘 몰라요. 여기는 잘 모르고 그 다음부터는 네. 사실 업계에 계시는 분이 이제 이걸 계속 이제 한번 이런 방향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네. 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송 교수님 지금 진짜 강의였는데 강의를 들으면서 평소 약간 어떻게 생각하면 고민하고 했던 것들이 조금 더 정리가 되는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분, 황 교수님하고 박창환 박사님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한번 의견을 좀 여쭙고 싶고, 그 화두를 던지신 우리가 이제 경계가 상실되면서 우리도 마이스 사업도 마찬가지죠. 현재 경계가 상실이 된 상황이고 뭐 방송국에서도 들어온다, IT 업체도 들어온다,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이고, 이 상황에 진짜 고민해야 되는 게 업의 본질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아까 뭐 황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우리 업의 진짜 본질이 뭘까?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코어 베네핏이 뭔가에 대해서, 코어 밸류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해본 이후에 이 IT 기술을 어떻게 적용을 해서 우리만의 어떤 독특한 서비스를 만들어낼 것인가 라는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그 관점에서는 저도
그 지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제일 고민해야 지금 눈앞에 당장 고민해야 되는 건 가격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가 되게 큰 고민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박창호 박사님 먼저 말씀하시는 게 편하시겠죠? 황 교수님 말씀하시고 하시는 것보다. 네. 그러시죠. 네. 박 박사님 먼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지금 강의 들으면서도 역시나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내지는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이제 주제를 받았을 때 생각했던 방향이 있는데 역시 그것보다는 역시나 다른 차원, 고차원적인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네. 제가 뭐 드릴 말씀이 이 부분이 정확한지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은 있습니다. 네. 그냥 뭐 간단히 제가 느낀 바 내지는 그 정도 말씀드리고자 하면은 우선 디지털이라는 게 사실은 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더 빨라 가속화되기는 했지만 우리가 방향성은 어차피 이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속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네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우리 업계에서 생각할 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업의 본질이 무엇일까가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아까 전에 이제 송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시장이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이게 이 전시 컨벤션의 본질이 아닐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 본질이라는 거에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전시 컨벤션은 행사라는 거에 좀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한데 이 본질은 행사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만나서 비즈니스가 이루어지게 하는 게 특히나 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그거인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보여주는 거에 또 많이 치중을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 정의에서도 얘기하듯이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 판매자와 소비자가 만나가지고 이런 계약이 그 비즈니스가 이루어지게 하는 거가 본질인데 그러한 본질, 이 업의 본질을 조금 간과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이 디지털이라는 이 계기를 통해 가지고 그 본질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다가가게 할 수 또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일단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디지털과 온라인은 결국 뗄래야 뗄 수 없는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보면 요즘은 그 두 단어를 동일시하게 거의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그 온라인이 가속화되니까 과연 그러면 전시회는 이게 온라인 전시회가 가냐 아니면은 뭐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아까 전에도 뭐 말씀해 주셨는데 전시장도 예전에는 우리가 일단 사람들이 오프라인에 만나서 하던 이러한 거에 집중되어 있다라면 이제는 그 비즈니스 모델이라든지 변화 자체가 과거에는 우리가 전시장을 베뉴를 선택할 때는 여기 뭐 규모를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규모가 몇 부스가 들어올 수 있고 뭐 주변에 숙박시설이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뭐 교통의 접근성이 좋은지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고려 요소였다라면은 지금 사실 그런 게 다 의미가 없어졌잖아요. 특히나 디지털이라는 이러한 그 아래서 지금은 오히려 뭐 촬영을 해가지고 송출하기에 적절한지 그리고 뭐 인터넷 환경은 좋은지 IT가 잘 갖추어져 있는지 이제는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게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우리 업계에도 이제 반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앞서 일전에도 말씀하셨긴 했지만 이제 뭐 그 킨텍스라든지 이러한 베뉴들 자체로 이렇게 이제 화상으로 회의를 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가상 스튜디오를 구축하고 뭐 이러한 이제 자체적인 변화 내지는 수익 모델을 이제 좀 바꿔가고 있는데 이러한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우리 업계에서 조금씩 이제 대응하고 변화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다만 이제 이게 우리가 사실 다른 산업에 비해서 조금 뭐 열악한 부분도 있고 준비가 다소 늦은 측면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다들 뭐 공감하실 거라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걸 계기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준비를 좀 더 잘하고 조금 더 발빠르게 대처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뭐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 교수님, 예. 그 업의 본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데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업의 본질을 찾거나 아니면 강화하는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이제 읍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 송 교수님 말씀 잘 해주셨고 또 우리 다 같이 이제 고민하는 문제인데 물론은 이제 우리가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은 또 우리 전시나 컨벤션 또는 마이스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또 장점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일단은 우리 그런 부분은 좀 간과하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어쨌든 지금까지 나온 얘기는 커뮤니케이션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과연 그러면 우리 마이스 업계가 여러 수요자 또는 공급자 대상으로 제대로 커뮤니케이션 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캐스천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뭐 예를 들면 수요자와 공급자를 만나게 해놓으면 그 사람들이 알아서 잘 할 거다라고 현재까지는 그 정도 수준까지 머물렀다고 하면 지금은 뭐 그런 게 아니고 뭐 큐레이팅이랄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모니터링을 통해서 가장 적합한 수요자 공급자를 만나게 한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단순 만남이 아니고 앞으로는 제대로 된 커뮤니케이션이 좀 돼야 되겠다. 그런데 그게 지금 또 하나 핵심이 뭐냐면 우리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특히 우리 MZ 세대가 더 원하는 거는 더 본인한테 딱 맞는 개인화된 그런 서비스, 그런 욕구를 많이 요구한다 이거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전시나 컨벤션의 가장 큰 장점이 직접 그 실물을 오프라인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거나 실물을 접한다고 하면 그래서 요즘 이걸 우리가 디지털 디톡스라 그래서 디지털에서 되게 힘들고 좀 애매했던 거를 실물에서 제대로 만나게 한다. 그것도 개인화된 어떤 그런 니즈를 반영을 해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단순히 만남 이런 것보다도 요즘 얘기하는 좀 쉐어링을 한다. 누구랑 같이 수요자 공급자가 좀 이런 것도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우리 전시를 생각해 보면 우리 대부분의 전시가 1년에 한 번 열리잖아요. 그죠? 그럼 그 한 번을 위해서 준비하고 이제 끝나고 나면 또 쉬었다가 또 이러잖아요. 그죠? 네. 저는 이제 이게 아닐 것 같아. 이제 우리 전시의 경우에도 많은 프로세스가 지금까지 어떤 일시적이라면 이제는 연속적으로 좀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야만이 고객들이 다른 어떤 이커머스를 할지 다른 어떤 라이브로 안 가고 전시회라는 걸 기억을 한다 이거죠. 또 그러려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구독 경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는 우리 전시나 아니면 우리 컨벤션에 들어와야 된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제대로 고객을 유지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구독 경제로 우리 일종의 멤버로 묶어서 그 사람들한테 우리의 소비자한테 또는 고객한테 지속적인 어떤 서비스 그러면서 어떤 개인화된 그런 어떤 니즈를 만족시키려고 노력한다면 우리 오프라인 플러스 그다음에 온라인과 같이 겸해서 뭔가 좀 길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미리 좀 얘기를 좀 해보면 그래서 제가 매번 주장하는데 우리 전시나 컨벤션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가장 리얼 데이터가 나타난다. 왜냐하면 직접 우리가 제품을 보고 직접 사람을 만나서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그 데이터 그냥 흘려보냈어요. 그냥 개인정보에 그치고 우리 참가자가 이 사람이 뭐 누구고 이런 정도에 그쳤지 이 사람이 정말 어떤 비헤이비어나 액션에 대한 데이터는 거의 없었다 이거죠. 저는 이런 부분에서 이걸 어떻게 잘 데이터를 잘 모으고 이 모은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마이스 쪽은 물론이고 또 우리 좀 더 생각해 보면 유통이랄지 다른 부분에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의 어떤 그 읍의 본질을 바탕으로 해서 향후의 가치는 저는 여기서 찾아야 되지 않을까. 다른 플랫폼도 다 많고 한데 그러면 전시나 우리 컨벤션 또는 이벤트와 포함한 우리 마이스의 본질적 가치는 뭔가? 그는 결국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만나서 뭔가 다르게 느끼고 뭔가 감동을 주고받고 그러면서 내 개인의 니즈를 만족시킨다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캐치해야 돼? 그건 결국은 데이터로 캐치해야 될 것 같아. 저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의 뭐 지원이 됐건 아니면 우리 기업들의 어떤 앞으로의 방향성도 저는 그게 좀 맞췄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시간 데이터들이 전시나 컨벤션에서는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가치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황 교수님 말씀이 아까 송 교수님 말씀해 주신 전시의 에지지 투비를 봤을 때 현재 우리가 그냥 행사를 하는 형태 우리 박창원 박사님하고도 비슷한 이야기인데 행사의 형태에 우리가 지금 집중했었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마케팅이나 프로모션 회사의 영역으로 커져야 된다라는 게 결국은 그런 데이터에 기반해서 하게 되면 단순히 뭐 베이비 페어라는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베이비와 관련된 다양한 어떤 소비자들의 행동 데이터 이런 것들을 취합을 한 그걸 바탕으로
시사점을 주면서 뭐 유통 데이터를 활용을 한다든지 마케팅에 더 적절히 쓰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일종의 업의 어떤 재정의를 그런 식으로 확장하자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네, 저도 진짜 저희 항상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도 진짜 동의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업에 있어서의 지금 저는 오늘 손 교수님이 던져주신 것 중에 재정의를 어떤 식으로 확장을 할 것인가 우리가 계속 그냥 행사에만 매몰되어 있어서는 더 이상 성장이 있을 수 없고 계속 새로운 진입하는 신규 진입자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지금 아까 뭐 그렇다고 저희가 신세계처럼 무슨 백화점 하다가 어느 날 막 투자를 왕창 해갖고 이마트를 온라인화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갖고 있는 업체는 하나도 없고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가 좀 더 이게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현실적으로 뭔가 이렇게 새로운 영역으로 그러니까 뭐 데이터를 모은다라는 것도 지금 우리가 있는 상황 속에서 결국 거기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투자는 과연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또 이제 저희가 갖고 생기는 고민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뭐 처음에 조금 저도 오늘 세션을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것에서 정부가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지원 제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전시업종에서는 상당히 큰 금액들을 1, 2, 3, 4차에 걸쳐서는 산업계 구분을 해서 큰 협단체들한테 이미 지원금을 줬고 5차부터는 민간한테도 지금 디지털 전시를 플랫폼을 만들어라라고 해서 뭐 상당히 많은 금액을 지금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과연 어떤 식으로 그게 실현이 돼서 작품이 나올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이런 방향이 맞느냐 그냥 개별 전시회한테 제안서 내라 해갖고서는 이렇게 선정해갖고서는 얘가 그럴듯해 보이네 하고 얘 이렇게 주는 이 방향이 맞느냐에 대해서도 좀 퀘스천 마크여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황 교수님 먼저 말씀 주실까요? 아니 박 박사 먼저 한번 박 박사님 박 박사님 먼저 그러면. 이제 정부 지원 얘기하면은 당연히 이번 온라인 산업 전시회 구축 얘기 말씀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저희 업계에서는 상당히 큰 금액이었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제 다들 관심을 가지고 계셨고 그리고 뭐 그게 과연 정말 어떻게 이루어질까에 대해서 사실 좀 초미의 관심사였죠. 작년 하반기부터. 네. 그리고 이번에 말씀드린 이제 5차까지 하는 걸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점이 많은 것 같아요. 뭐 다들 비슷하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거랑 좀 비슷한데 우리가 너무 준비 없이 갑자기 다가오다 보니까 갑자기 다가왔는데 일단 예산이라는 건 있고 일단 소진은 해야 되고 좀 체계적인 어떠한 시스템이라든지 어떤 필요성은 물론 있었지만 그거에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이게 전반적인 산업의 파급 효과까지 고려해서 이게 지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일단 일회성 같은 느낌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빨리 일단 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일단 뭔가를 했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는 이러한 전형적인 좀 이 행정 마인드에서의 모습도 관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말 초기에는 지원 제도라는 게 필요하지만 오히려 이런 지원 제도가 오히려 그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좀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물론 이번 같은 뭐 디지털 전환이라든지 코로나의 상황에서는 당연히 우리 이 전시 컨벤션 산업 자체가 정말로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산업 구조를 띠고 있어서 지원은 필요한데 과연 이러한 지원이 조금 그런 예산이 조금 아깝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단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이번 5차의 경우에 이 공고가 나고 이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기까지 한 열흘 정도밖에 기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한 2주가 채 안 됐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적지 않은 수억 원의 예산인데 한 특정한 산업에 의해서 수억 원의 예산을 어떻게 운영하고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2주 만에 작성을 해서 그거를 제출했다. 과연 그게 얼마나 그거를 제출한 그러한 기관들도 얼마나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해가지고 제출을 했을까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따로 올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이제 거기에 이제 뭐 심사를 하셔도 더 잘 아시겠지만 과연 이
이 예산이 제대로 투입이 돼서 제대로 효과가 있을까? 그러니까 전반적인 산업에 대한 것까지가 고려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여전히 계속 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은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황 교수님께 가기 전에 혹시 손 교수님 이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시겠지만 우리 저희 이제 전시 산업에 계신 분은 아니시니까 정부가 이렇게 지원해주는 제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손 교수님 말씀 한번 들어보고 네, 싶습니다. 좋습니다. 예. 정부가 글쎄요. 정부가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는 뭐 광고나 이런 데는 없지 않나요? 광고의 경우에는 별로 없죠. 별로 그렇죠. 없는데 뭐 일종의 마중물은 되겠죠. 마중물은 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그냥 기업들이 투자를 하게 되죠. 사실은 이제 이쪽 마이스 쪽은 좀 영세한 기업들이 많으니까 상대적으로 뭐 영세하다 그래야 되나? 작은 기업들이 많으니까 문제가 되겠지만 사실 광고 쪽은 이제 주로 메이저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투자를 하게 됩니다. 투자를 하게 되고 근데 돌이켜 보면 저도 이제 처음에 1995년도 이때 이제 뭐 인터파크라든지 롯데닷컴이 처음 만들 때 저도 이제 같이 회의도 하고 뭐 기획 회의도 같이 해가지고 아직도 그 자료도 가지고 있지만 그때 보면 사실 뭐 인터넷 웹사이트를 만드는데 뭐 남성 여성 제품을 어떻게 분류할지 뭐 그런 것도 되게 고민거리였거든요. 그래서 뭐 어떻게 카테고리를 나눌지 뭐 남성 여성 뭐 옷을 뭐 어떻게 나눌지 이런 거 액세서리를 어떻게 구분할지 이게 되게 고민거리였어요. 지금은 뭐 다 공통적으로 쓰고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태의 그 시대에는 정말 암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떻게 남성 여성복 신사복 이렇게 나눌 거냐고 하는 그 과제를 위해서 그 당시 돈으로도 1억에 가까운 돈을 이제 서울대 교수님에게 드려가지고 프로젝트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 바탕으로 그런 투자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꾸려나간 거죠. 꾸려나갔지만 뭐 결과적으로는 잘 됐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런 개별 기업들의 상당히 많은 투자가 있었고 또 하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 아까 박 박사님 말씀 잘하셨는데 사실 이런 것들을 해나가기 전에 뭐 업계라든지 그런 그 어떤 그 업계를 대표할 수 있는 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고민이 좀 많아야 된다고 봅니다. 방향성이 없이 그냥 정부에서 그냥 자금만 대주게 되면 사실 한정된 기간에 쓰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지 않습니까? 무슨 뭐 관련된 뭐 온라인 사이트를 구축하고 뭐 앱을 만들고 뭐 이런 정도밖에는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은 이제 되게 중요한 화두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제품을 어떻게 전시할 거냐, 디지털로 어떻게 보여줄 거냐도 되게 중요하지만 사실 CRM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본질적인 그 업의 본질적인 그 확장을 위해서는 서로 이제 인터랙션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그런 인터랙션을 지속화시키고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CRM 시스템을 잘 구축하는 게 중요하고 또 이제 그런 산업에서 자금이 모자라다고 하면 관련된 인근 그런 다른 산업과 관련된 기업들 뭐 그런 대기업들 하고도 같이 손을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해야지 우리 산업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망하는 거죠. 잘못하면. 근데 그 이외에 관련된 기업들이 아까 경계가 상실되면서 다들 들어오고 싶어 하니까 그런 기업들하고 큰 기업들 예를 들면 뭐 예를 든다면 KT라든지 뭐 다양한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기업들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해 보고 그중에서 제일 괜찮은 모델을 택하면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는 그런 자금이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지만 아무런 방향성이 없이 돈이 그냥 뚝 떨어지게 되고 그걸 이제 몇몇 사람들이 그걸 한정된 지식으로 그걸 돈을 쓰게 되면 사실은 이제 그건 뭐 밑빠진 독에 물 붓기 뭐 그런 보여주기 행정 뭐 그런 것밖에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아까도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보니까 지금 이제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디지털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런 회사들의 화두가 사실은 인게이지먼트랑 익스피리언스, 디지털 익스피리언스를 어떻게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 전시업이 가지고 있는 핵심 역량 중에 하나가 익스피리언스를 전달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시업은 피지컬리 익스피리언스를 잘 전달해 준다고 하면 디지털은 디지털을 통해서 디지털 익스피리언스를 잘 전달해 주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피지컬 익스피리언스랑 디지털 익스피리언스를 결합시켜 가지고 이렇게 전달해 주게 되면 그것도 또 다른 그런 전시업의 코어 밸류의 확장이지 않을까, 의 정의의 확장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방향에서
그런 돈이 투자가 되면 굉장히 음. 이제 잘 네. 쓸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저희가 CRM 관점을 좀 고민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황 교수님. 네. 예, 예. 이제 정부가 어쨌든 우리 업계를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한다는 자체는 되게 고마운 거죠. 또 금액도 상당히 큰 금액이었던 것 같고요. 이제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 전시나 많은 이제 그 지원에 대해서 또 일부에서는 상당히 회의적인 시각이 되게 많거든요. 또 그걸로 인해서 더 산업을 더 이렇게 피폐화한다 이런 얘기도 좀 많은데 좀 아쉬운 거는 뭐 물론 우리 업계가 그렇게 큰 부분 아니지만은 이런 정책을 시행할 때 좀 이렇게 많은 토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서로 좀 공감을 끌어내고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그런 게 좀 필요할까 너무 좀 아쉽다. 그다음에 과연 그러면 이렇게 큰 돈을 투자하는데 그럼 앞으로 이걸 성공하려면 우리가 고울이 뭐냐? 뭘 지금 지향하고 있는 거냐? 그다음 그 고울을 달성하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좀 해서 뭔가 단순히 그냥 우리가 뭐 플랫폼 하나 만들어서 그 온라인 뭐 저 열심히 하라 이런 차원이 아니고 지금 저는 단연코 이거의 성공 여부는 향후 우리 바이어가 됐든 정말 가장 말단에 있는 그런 고객들하고 어떻게 접점을 제대로 만들어낼 것인가. 그것도 믿을 만한 접점을. 이런 것인데 그걸 지금은 이제 뭐 대부분 다 그냥 코트라에다 맡기는 그러니까 기존과 별 차이가 없다 이런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한 번도 그게 이제 뭐 CRM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좀 있고 그다음에 저는 한 가지 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지금 실은 우리 마이스 업계는 특히 우리 전시업계를 보면 주최자는 물론이고 지금 장치업체라든지 뭐 정말 형편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가만 정책 당국자라면 그렇게 어려운 우리 업계를 위해서 뭔가 좀 생각을 한번 해보겠다. 같이 좀 동참해서 뭐라도 조금 이렇게 본인의 뭘 좀 커버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 노력을 조금 했으면 좀 좋지 않을까. 그럼 그 예, 건설 면허가 문제인 거죠. 예, 그죠. 뭐 건설 매너랄지 그런 좀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경제적 논리보다도 사람의 감정이잖아요. 아, 정부가 이런 아주 디테일한 데까지 관심을 갖고 있구나. 우리가 지지난주에 컨벤션 뷰로에 했을 때 저는 우리 경기나 우리 제주나 대구 뷰로의 그렇죠. 그 실장들 얘기 들으면 감동했습니다. 네. 야, 그렇게 세세한 데까지 신경을 써서 컨벤션 업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구나. 음. 그러니까 뭐 돈 얼마 되겠어. 그 중요한 게 아니고 정부나 기관에서 그렇게 디테일한 데까지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고 있구나 하는 이 자체를 보여줘야 된다. 음. 저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네. 저희가 시간이 많이 지나갔고 저희 뭐 하고자 했던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혹시 뭐 준비하셨던 내용 중에 못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먼저 좀 이야기를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사님 혹시 교수님 황 교수님 예. 예, 저부터 먼저 좀 네네. 얘기를 지금 이제 우리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지금 힘드니까 이제 도와달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진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지금 전시나 컨벤션 우리 마이스 업계의 주된 업체의 뭐랄까요 좀 이렇게 전환이 좀 필요하다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주 많은 사례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마이크로소프트가 한때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나델라 이거 아실 겁니다. 나델라는 인도 출신 아메리칸인데 이 양반이 CEO를 맡으면서 완전히 마이크로소프트가 완전히 바뀌어서 지금은 시가총액 랭킹 1, 2로 올라갔거든요. 네. 그래서 그 변화가 뭐냐면 딱 한마디로 이제 혼자 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그래서 정말 커뮤니티 베이스로 잘하는 사람을 영입하고 개방적 문화, 그다음에 협력하는 문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우선 우리 업계가 지금의 위기 상황에서 오픈 시스템 좀 돼야 되겠다. 그다음에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뭐를 만들어내야 된다. 이 상태로 나는 가면서 돈만 지원해달라. 나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외부 환경이 너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롯데가 지금 쿠팡을 못 이기는 판인데 그럼 우리는 앉아 있으니까 정부가 지원해달라. 우리 열심히 할 테니까 이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제 얘기는 뭐냐면 우리 지금 뭐 전시 컨벤션 센터가 됐건 우리 주최자가 됐건 우리 장치업체가 됐건 서비스 업체가 됐건 간에 우리 스스로 좀 개방적으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내자. 그게 우리끼리가 안 된다면 아까 송 교수님 말씀대로 우리 KT에 손을 내밀려 본다든지 아니면 네이버에 손을 내밀려 본다든지 뭔가 이런 좀 오픈 마인드와 협력하는 분위기. 그래서 혼자가 아니고 같이 이런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우리가 좀 먼저 가져야 되겠다. 맞습니다. 그래야만이 정부가 지원하는 정부 입장 아니면 기관 입장에서도 뭔가 명분도 있고 뭔가 가치가 있지 않겠냐. 뭐 그런 얘기를 좀 붙이고 싶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박사님 혹시. 네, 계속 이제 제일 처음으로 말씀을 이제 정말 이제 우리 업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오늘 제가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러게요. 던져주신 좋은 화두였던 것 같은데 네. 트랜스포메이션 때문이 아니라 우리 전시의 업은 저는 백투 베이직이 더 적절할 수 있는 표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행사를 하는 게 아니라 전시의 주최자들은 그때 그 1년에 아까 말씀하신 한 번 하는 행사를 하는 게 아니라 행사에서 비즈니스가 일어나게 하고 비즈니스가 일어난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제 그 팔로우도 해주고 이러한 역할이 필요한데 사실 우리는 그러하지 못했던 것 같거든요. 지금 여기 와 계신 분 중에 이 박재현 팀장님이신지 만드신 지 그러게요. 저도. 인정 맞아요. 심토스가 제가 예전부터 이제 제가 많이 벤치마킹이 아니고 정말로 그냥 따라하기 제가 베껴하기를 제가 많이 했었는데 심토스에서 제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말했던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공작기계 협회는 내걸었던 캐치프라이즈 같은 것 중에 하나가 공작기계 협회가 참가업체의 제2의 영업부가 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아까 전에 송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 그 전시 컨벤션업의 본질은 비즈니스가 이루어지게 하는 거고 그게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이 된다면은 정말로 그러한 우리 익시비터들의 제2의 영업 부서가 되고 마케팅을 해주고 프로모션을 해주는 그러한 역할이 변화가 아니라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실질적인 원래 본질이었는데 그러한 본질에 조금 더 다가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데이터와 관련해서는 뭐 우리가 지금 아까 리얼타임도 데이터가 많이 발생을 하고 특히나 이제 온라인 전시회를 하면서 거기에서는 우리가 그 도출해낼 수 있는 정말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데이터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도 또 다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의해서 또 다른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한 부분은 이제 우리가 잘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조금 잘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송 교수님 혹시 못다 하신 이야기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없으신가요? 제가 네. 다음번에 한 번 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저희가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 뭐 박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그 뭐 제2의 영업 부서가 돼 갖고 나오는 다양한 이거를 새롭게 다시 가공해서 팔아서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찾을 수도 있고 할 텐데 그래서 가격에 대한 부분들을 오프라인 전시회와 온라인 전시회 이 같이 운영될 때에 가격을 어떤 식으로 지금 대부분의 민간 주최사들은 온라인 전시회는 돈 못 받는다라고 그냥 탁 벽을 치고 계시는데 실제 그럴까? 아까 황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구독 경제로 가야 된다고 하면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구독 경제는 사실 되게 작은 돈이잖아요. 스몰 머니인데 그게 아니라 이 오프라인 전시회하고 같이 연동되는 형태로 가야 돼. 그러니까 이 참가비, 부스 참가비 이런 형태까지 연동되어야 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가격 전략에 대해서 고민이 많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 주최사들이 거기까지 고민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다시 한번 그때 송 교수님을 모셔서 이야기를 또 들어보면 좋은 이야기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혹시 참가하신 분 중에 여기 우리 이상열 단장님도 계시고 박재원 팀장님도 계시고 그러신데 참가하신 분 중에 뭐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신 분 계실까요? 안 계신가요? 이상희 단장님 한 말씀 하시죠. 이 단장님. 오랜만에 들어오셨는데. 네. 아까 말씀하신 거가 결국은 저는 아까 그 박 박사님 말씀에 저는 그 백투 베이직이라는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다음에 저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이 업계에서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용어가 그렇게 그 전가의 보도처럼 쓰이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공감하지 못합니다. 사실 저는 전시도 그렇고 회의도 그렇고 현재까지 디지털로 완전히 전환이 돼서 새롭게 갔다라는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그 우리가 하고 있는 마이스 산업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이냐, 적용할 것이냐의 문제라면 사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용어보다는 전 디지털 익스펜션이라고 하는 용어가 더 맞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잘못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업계에 자꾸 적용을 해버리면
이 마이스의 본질이 그 디지털로 완전히 변해가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은 그 업의 본질 관련해서도 저는 한 가지는 기본적으로 우리 마이스가 가지고 있었던 기능 중에서 전시와 회의 중에서 보면 전시의 트레이드적인 성격은 여전히 그 인펄슨 미팅에 기초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뭐 CES가 완전히 버추얼로 가서도 성공하지 못했다는 걸로 봐서는 하고 있고, 회의 측면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그 정보 전달과 네트워킹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디지털이 정보 전달이라는 거에 있어서는 효율적일 수 있지만 네트워킹이라고 하는 본질을까지 커버할 수는 못하고 있는 건 분명하다면, 업계가 너무 그런 디지털 쪽에 메모리 돼서 그런 것들이 모든 걸 해줄 것처럼 접근하는 방식은 좀 옳지 않고, 교수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업의 본질에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이 마이스를 통한 그 고객의 어떤 가치를 창출할 것이냐 하는 가치, 그 밸류 체인 쪽에 마이스 업계가 어떤 기여를 하고 그걸 어떻게 수익 모델화 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전 개인적으로 요즘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단장님 조만간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은 이제 박지현 팀장 혹시 뭐 박재현 팀장님, 예, 혹시 박 하실 팀장님 듣고 계실까요? 카메라를 끄고 계셔서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아, 그러시구나. 예. 네, 그러면 오늘 송 교수님 너무 좋은 강의 감사드리고요. 33차 한림 마이스 디스커버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아유,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네. 아유, 수고 네. 많았습니다. 수고하십시오.